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참새봄이 만난 사람들 참피플이라는 콘텐츠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로 나와주신 오늘 김정윤 씨를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타이틀을 말하자면 연봉을 3배나 올리는 프로 이직러, 그리고 남자 뷰티 마케터 9년차 입니다. 9년차 과장님이시고요.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참새봄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연봉 3배, 부끄럽지만 연봉 3배 올리는 비법을 갖고 있는 프로이직너 김정인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재 쪽에서 마케터로 주로 근무를 했고, 현재는 이제 제약과 뷰티 마케팅을 좀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기본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턴트를 조금 요즘 말하는 부캐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미리 궁금증 올려주신 부분들과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 저희 참새봄님 구독자들과 그리고 또 신규 구독자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뷰티 마케터, 저도 이제 뷰티 BM으로 일하면서 주변에 마케터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정윤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게 좀 다른 분들보다 이제 지금 뷰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직하시는 분들의 자소서나 경력 기술서를 컨설팅을 해주고 실제로 합격을 많이 시키시고, 이런 이력이 되게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저 또한 진짜 이직할 때 나중에 꼭 부탁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초대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질문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서 1번 질문으로 했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궁금한 내용인데, 저도 이직을, 저 지금 이 회사가 5번째인데 이직 몇 번째 회사시죠? 저는 지금이 네 번째 거의 비슷해요. 네. 솔직히 연차가 9년 10년 이런데 4-5번이면 되게 많이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로 이직러지만 정윤님도 프로 이직러로서 이직을 잘하는 방법, 예를 들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직의 타이밍, 그래서 이직의 텀, 그 다음에 이직의 그래서 방법, 그리고 이직의 꿀팁 등등등 포함한 이직을 그래서 어떻게 잘하냐, 그런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걸 1번 질문으로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있나요? 있죠. 제가 또 이렇게 이거는 원래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고급 정보인데, 네네. 제가 또 참새봄님 구독자들 위해서 제가 오늘 또 그 고급 정보 보따리 조금 살짝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직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직 경력직을 기준으로 이제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시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촬영 일자가 12월인데 12월은 조금 비수기, 12월에서 2월 정도는 좀 비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말에 휴가도 많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휴가도 많고, 이제 좀 인사이동이 많이 적은 거죠. 다들 이제 자리를 좀 비워놓고, 그렇게 하고, 보통 이제 봄이 되는, 좀 날이 풀림과 동시에 좀 봄이 되는 이제 3월, 4월, 그때부터 한 여름 휴가 직전이나 직후까지 8월, 9월까지가 공고가 되게 좀 많이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시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직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서두에 새봄님께서 이제 이직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4-5번 정도 옮긴 전문가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이직 텀은 한 직장에 그래도 2-3년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3년 정도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래 근무했냐 안 했냐가 면접관이 판단하기에 조금 더 적정한 시기인 것 같고요. 사실 1년은 이직 텀으로선 사실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의 경력이 있는데 그거를 자소서에 경력 기술서에 1년 썼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안 좋게 면접관이 얘는 좀 진중하게 오래 존버하는 아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또 안 좋게 이게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해요? 1년 미만의 경력. 사실 연차에 따라 다른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 4-5년 이상 됐을 때 한 번쯤에 1년 경력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턴트를 하니까
그 면접에 있어서 네네. 요즘에 추세는 네. 베스트 퍼슨을 찾기보다는 네. right person, 그러니까 이제 right 최고의 person. 사람보다는 나 우리한테 맞는 사람을 적절한. 찾는 그걸로 되게 이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 근무했다고 그 네네. 사람이 뭐 물론 최고의 기준에는 떨어지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경력들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이 했던 일들 뭐 그 사람의 성과들이 네. 우리 회사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1년 정도의 그런 경력은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년이 예를 들어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아무래도 뭐 연차 자체가 낮은데 뭐 2, 3년 차인데 1년 정도의 경력이다 이러면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일단 뭐 저는 뭐 그거를 너무 걱정하시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뭐 그거를 어쨌든 했던 경력이니까 다른 걸로 충분히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일례로 저는 제 이력 중에 경력 기술서 중에 전 6개월짜리 경력도 있어요. 1년도 못 채웠어요. 6개월 만에 퇴사한 그것도 저는 경력 기술서에 이력사항에 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이직하고 면접 때 그게 왜 6개월밖에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무난하게 잘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직을 하려면 다니는 기간 동안에 경력 관리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신입 말고 이제 경력으로 이직할 때는 경력 기술서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신입 때는 없었던. 그래서 그 경력을 관리를 해야 한다. 일 다니면서.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러면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것만은 꼭 잘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는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이건 약간 컨설턴트로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말일 수도 있지만 뭔데요? 저는 이 이직 시장 그러니까 면접 시장에서 저라는 상품을 잘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조금 시선을 잘 해보면 나라는 상품을 가장 크게 이제 갖고 있는 이 포장 매력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소비자라고 하면 이제 기업이겠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가장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당근 마켓 같은 이제 중고거래를 하신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상품이 있더라도 최대한 나는 비싸게 팔려 하고 구매자는 최대한 싸게 구매하려고 이런 싸움 이런 줄다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도 사실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경력 기술서는 이제 일종의 제가 당근 마켓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판다 그러면 이 카메라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이제 명확하니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조금 더 주관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상품 설명서, 상품 기술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가 이제 정리된 게 내 경력에 대해서 정리된 게 경력 기술서다. 이렇게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력 기술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비싼 값에 팔려면 그러니까 연봉을 높게 책정받아서 그렇죠. 이직을 하려면 그럼 그 경력 기술서에 뭔가 엄청 내 자랑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 회사 다니면서 그냥 대충 일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하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회사에 일 다니면서 조금 이거 하나 알면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경력 기술서에 쓸 수 있게 뭐 그런 거 없어요? 팁? 사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고급 팁인데 또 우리 참새봄님 고객님들 참새봄님들의 구독자를 위해서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어쨌든 회사란 거는 그 사기업이란 거는 결국의 목적이 영리의 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내고 회사에 존속을 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니까 결국에는 마케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하고 조금 더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제품의 출시 혹은 브랜드 출시를 통해서 뭐 얼마만큼의 제품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을 새를 일으켰다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뭘 개선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수치화된 데이터를 얻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건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뭘 판다 그러면은 어디 입점시켜서 뭐 몇 월에 몇 천만 원 혹은 몇억 원 매출을 했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 내가 회사에 없으면은 그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회사 다니면서 내가 한 프로젝트, 내가 맡고 있는
제품 내가 맡고 있는 네.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회사 다니시면서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경영기술서 작성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재직 중일 때 항상 되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네요. 네, 그쵸? 업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쵸. 이제 유관부서한테 같이 허락 같이 구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프로젝트 하나하나 큰 뭐 캠페인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그때 또 마케터라면 그거에 대해서 그 리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과 보고를 하고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보면 다 그런 데이터가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이제 회사에 보고함과 동시에 나의 경력 기술에도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네, 하는 것도 맞아요. 두 번 일 안 하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세범님이 잘 말해주셨지만 그럼 어차피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회사에서 정리하게 돼 있고 그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결국 경력기술서에 들어가는 데이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네. 그 보고서 자체를 가져오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이제 조금 그쵸?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내부 있습니다. 유출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숫자들이라든가 그런 뭐 매출액 몇 억 했다 이 정도는 사실 기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살짝 이제 변주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어차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조금 더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조금 더 좋지 싶습니다. 맞아요. 이거 한 번에 나중에 이직할 때 한 번에 다 쓰려고 하면 진짜 기억도 잘 안 맞아요. 나고 네네.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항상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하시는 게 경력기술서를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컨설팅도 하시니까 다른 취준생분들이나 이직하시는 분들의 많은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네. 계시는데 그런 거 바탕으로 어떤 팁이 있다면 어떻게 잘 쓰는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주의해야 할 거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궁금해요. 그 경력기술서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맞아요. 뭐 이렇게 자주 접하는 서류도 아니고 사실은 뭐 말씀대로 이제 이력서나 그런 거는 양식이 이제 인터넷에 많지만 경력기술서는 딱히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되나 싶은데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 제가 지원하고 싶은 회사에 예를 들어서 네. 채용 공고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채용 공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뭐 어떤 업무를 한다고 써 있어요. 혹은 이제 어떤 업무를 하신 분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뭐 브랜드 마케터를 네네. 뽑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랜드 마케터 관리 경력 뭐 몇 년 이상 혹은 뭐 이제 SNS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디지털 마케터라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유튜브 뭐 채널 관리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을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떼와서 내가 실제로 이거를 했는지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그걸 가장 크게 올리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럼 SNS 관리 몇 년 이상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채널 관리 뭐 대행사 관리 뭐 컨텐츠 관리 그럼 또 성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힛 게시물을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바이럴이 진행이 됐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레이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레이어링? 레이어링의 대주제를 잡아야 이 중주제, 소주제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주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만들기 힘들면 그 지원하고 싶은 기업 혹은 나랑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포지션의 채용 공고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떼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초기에 작성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렇네요. 만약 신입이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나 이런 거 채용 공고들 보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어. 그러면 그제서라도 이 업무에 좀 유사한 그런 경험 같은 걸 하면서 하나씩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겠네요. 네, 맞아요. 아무거나 그냥 이것저것 스펙 쌓는다고 이거 저거 하지 말고 진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알맞는 그런 걸 경험을 해서 바로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범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신입 입장분들 이제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아까 제가 살짝 예시를 드린 뭐 나라는 상품을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뭐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어쨌든 저는 그 개인적인 서사를 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수많은 다양한 상품 속에서 내가 팔리기 위해서는 결국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조금 더 그래도 높은 좋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서류적인 거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하기 위해서 뭐 자소서 경력기술서 뭐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앞서 다뤘다면 이제 통과를 했어. 그러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도 뭔가 잘 보는 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면접을 오라고 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미리 나가시는 거지. 이거 진짜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도착하기? 네, 일찍 도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일찍 오는 이거 괜찮아요. 어디에 1시간이요? 그 면접장에? 면접장 근처에 카페로 가야죠. 그쵸? 1시간 갈 수는 맞아,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사실 미리 늦는 거보단 늦으면은 사실 시간이 쫄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되게 해서 맞아. 잘 준비했던 것도 너무 망치기 마련해서 맞아, 이거 맞아. 사실 근데 제일 기본 원칙입니다. 0번째 원칙이고요. 맞아. 그래서 사실 뭐 1시간 정도 미리 도착해서 카페 가서 숨도 좀 고르고 맞아. 커피도 한잔하고 뭐 음료도 한잔하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다시 예상 질문들을 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장 제일 중요한 저는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 면접을 이제 준비하시는 부분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내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저도 항상 면접을 볼 때마다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가장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1분 내로 끊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례로 예전에 올해 초 정도에 다른 회사 면접을 이제 참여한 기회가 있었는데 다대다 면접이었습니다. 다대다 면접이었는데 같이 옆에 계시던 분이 5분 넘게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 정도 중간에 끊지 않나요? 안 끊더라고요. 안 끊어? 되게 그러니까, 그래도 친절하시다. 그러니까요. 친절했는데 사실 한 사람이 5분 이상 말하는 거는 면접을 떠나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됐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됐던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딱 봐도 면접관들이 딴짓하는 게 보여요. 한 3분 넘어가면. 루즈해지지. 네, 그래서 딱 자기소개부터 준비하시고 자기소개는 최대한 1분 정도 너무 짧게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나가 갖고 있는 역량들 그리고 이 역량을 통해서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를 좀 미리 좀 준비하시는 혹시 그런 건가요? 그럼 자기소개 지금 한번 딱 정리해보면 1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우선은 내가 이 직무에 왜 지원했는지 지원 동기 들어가야 되죠? 사실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지원 동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들 예를 들어서 경력직의 경우는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 기업에서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출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경력기술서를 짧게 요약하면 네, 맞습니다. 경력기술서를 짧게 해왔고 그래서 이 해온 이런 나의 어떤 퍼포먼스들로 인해서 지금 지원한 직무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이어지면 되나요? 네, 그리고 딱 그 정도에서 끊으면 돼요. 조금 아쉬울 수준에서 끊으면 돼요. 그러면 면접관이 아쉽고 궁금하면 더 질문이 들어오겠죠? 네, 맞아요. 사실 궁금하게 해라. 네, 세범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가 비유하는 걸 좋아해서 그 면접은 좀 더 캐주얼하게 생각해서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 소개팅 막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궁금한 게 많고 그럼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접이 좀 좋은 면접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나한테 궁금한 게 많고 뭐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면접을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도 회사에 궁금한 게 많고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또 대답을 잘 해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지는 게 서로 처음 보는 쌍방 간의 좋은 대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입이 아니고 경력직 이직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사도 나라는 사람을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면접 자리인데 지원자인 나도 이 회사가 진짜 내가 다녀도 될지 나도 판단하는 자리. 이건 약간 맞습니다. 쌍방. 저는 사실 경력은 쌍방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의 그 면접 팁은 저는 딱 하나 있는 게 저는 마지막에 보통 면접 보면 뭐 더 궁금하신 거 회사에 대해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면접관들 보통 이 멘트 많이 쳐요. 그쵸, 마지막에. 그쵸.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나름 나는 이 회사의 조직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올해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등 되게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는 거를 좀 압축시켜서 질문으로 풀어내면은 그게 저는
되게 굳이 나쁜 인상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팁 있으실까요? 세범님이 역시 프로이직러라서 그런지 이 질문에 아주 상당히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질문들 하는 거 상당히 좋고요. 다시 이제 그 예상 질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질문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챗 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 생성형 맞아. AI. 맞아. 물론 이제 그가 완벽한 질문이나 답을 줄 수는 없는데 채용 공고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모은 데이터들을 이제 챗 GPT한테 물어주면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채용 공고 이제 붙여놓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 몇 개 붙여놓고 여러 가지 이런 포지션으로 이런 채용 공고의 면접을 보는데 뭐 예상 질문을 추려줘. 그러면 챗 GPT가 아주 똑똑해서 대충 러프한 그런 면접 질문들을 좀 뽑아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상 질문을 준비하기 뭐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챗 GPT의 도움을 저는 차라리 오히려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고도화를 시켜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럼 면접 팁은 이 정도로. 네. 그리고 그러면 면접까지 잘 봤어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면접을 잘 봤어. 내가 최종 합격 탕탕탕 됐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경력직은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해요. 물론 내가 희망 연봉을 적었지만 잘 안 맞춰주기도 하고 회사와의 그 이제 밀당이 시작되거든요. 그 협상을 좀 경력직 기준으로 연봉 협상 잘하는 팁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걸 못해요. 전 진짜 더 올렸어야 되는데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으시겠네요, 우리 장세범님. 네네네. 뭐 있어요? 3배 올리셨다면서요, 지금. 사실은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연봉 협상 잘하는 법의 첫 번째는 이직을 자주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직을 자주 한다 보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빼고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재 마케팅 기준으로 보통 20% 25% 정도 올리면 잘한 거지. 네, 그 정도면 이제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못해도 한 15%에서 아무리 못해도 10% 정도 올리는 거를 최소 10%. 네, 10% 올리는 걸 마지노선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회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 10%는 해야겠으니 15%는 해야겠으니까 3,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회사가 바로 넙떡 오케이를 하냐?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깎아요.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고 당연히 어떻게든 낮추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 가지 낮추려고 하는데요. 사실 연봉 협상 잘하는 법은 결국에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아까 세범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내가 결국 이 회사에 아쉬운 게 많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돼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뭐 설령 실제로 이 회사가 가고 싶더라도 가고 싶으면 사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요. 정말 냉철히 어느 정도 주는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고요.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좀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를 좀 먼저 정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우선순위가 정리가 돼서 나는 조금 더 질러도 되겠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현재 회사에서 기대되는 미래 가치를 좀 회사에 얘기해 주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직을 안 하면 난 연봉이 이만큼 오르고 내년에 진급 대상자고 보너스도 이만큼 있고 실질적으로 연봉 이외에 뭐 현금성 복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차량 지원이 있는 경우에 뭐 그런 것들 주유비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연끌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처우 협의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만 내가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회사의 미래 가치와 더불어 내가 이직할 회사에서의 미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어쨌든 이 회사도 저를 마음에 들었으니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여도 네,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좀 긍정적인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득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최대한 정량적인 데이터와 그다음 기대되는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 몸값을 상승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또 최근에는 IT 기업 위주긴 하지만 IT 기업인 스타트업 위주긴 하지만 본봉에서 예를 들어서 협상이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사이닝 보너스라는 것들 사이닝 보너스 네, 사이닝 보너스에서 사이닝 보너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이닝 보너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연봉 이제 우리 회사에 오겠다라고 사인하는 순간 지급되는 보너스고요. 일회성이죠. 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미국 같은 이제 그런 좀
뭐라고 인재 추천이 활발한 곳에서 진행되는 건데 최근에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많이 진행을 맞아, 하고 맞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아무래도 좋은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좀 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로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이라든가 스톡 옵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사례까지는 아직 못 봤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안 하고 그대로 좀 타산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닝 보너스가 조금 더 적절하다. 그래서 다른 베네핏들로 네.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직한 내 마음은 한 15%만 업해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깎일 거니까 네. 처음에 15% 내는 솔직히 마음 15%예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그냥 30% 질리는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생각하세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될 네네. 게 뭐 이제 잡플래닛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요즘 사이트 평균 연봉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라든가 블라인드? 리멤버 같은 커뮤니티에 뭐 대략적으로 나는 이 회사 이 A 회사 뭐 대리 몇 년 차로 네네. 가게 되었는데 네. 혹시 그 대략 기본 테이블 정도 알 수 있냐고 좀 물어보는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한 좀 많이 획득해야 그런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협상하는 데 더 있어서 네 맞아. 맞습니다. 알고 아는 것이 힘이다. 네,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한 다음에 그런 거를 또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항상 만족스러운 협상을 하셨어요? 뭐 항상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연봉이란 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항상 뭐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준비했던 질문은 이 정도고 제가 어제 급하게 인스타그램으로 좀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데 저희가 공통된 질문을 좀 추려봤어요. 네. 이게 질문을 보니까 채용 공고가 이제 어떤 플랫폼이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채용 공고를 보냐 이런 질문이 네네. 되게 몇 개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거야 공채 같은 게 네네. 워낙 잘 나오지만 뭐 사실 네. 대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계도 네. 있을 거고 그쵸? 또 뭐 이렇게 중견기업, 강소기업들도 네네. 있을 거니까 적으로 뭐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네. 뭐 그런 이제 구직 사이트죠. 구직 서치 사이트 그런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구인구직. 구직 사이트. 근데 요즘은 원티드. 네. 뭐 리멤버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생겼어요. 저는 거기를 통해 해본 적 없는데 요즘은 사람인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사람인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네네.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헤드헌팅도 네. 이 사람인이나 이런 데 워낙 풀이 깊기 때문에 원티드나 물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가 있을까요? 리멤버. 뭐 리멤버도 있을 거고 뭐 캐치란 사이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구인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특히 스타트업이 많이 네. 요즘 성장하면서 네네. 그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은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같은 그런 좀 대단히 플랫폼은 하나는 기본적으로 좀 구독을 해주시고 네네. 이제 원티드나 세봉님 말씀해주신 원티드나 그런 사이트들은 사실 조금 더 스타트업이나 맞아, 작은 규모의 조금 스타트업. 강소기업 뭐 이런 맞아. 기업들이 많이 올라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 또 외국계 혹시 외국계 저 아예 몰라요. 네, 외국계 취업을 꿈꾸시는 궁금해요. 분들은 이제 피프렌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피프렌잡. 네, 거기에 이제 외국계 공고만 올라오고요. 외국계만 하는데요, 거기는? 네, 가끔 이제 국내가 있겠는데 네네. 95% 이상이 외국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헤드헌팅이라서 거기서 공고 보고 이제 연락을 좀 해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고 여기가 저만의 팁인데 네네. 특히 경력자분들은 그 네네. 링크드인을 되게 들어는 보셨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 몰라요. 네, 그 링크드인은 기본적으로 그냥 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그 경력자들의 약간 네. SNS인데 거기 채용 공고가 외국계 위주로 거의 되게 많이 올라오고요. 진짜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네. 이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각 회사의 뭐 CEO나 젊은 CEO들 네네네. 뭐 아니면 회사 대표들이 거기에 되게 글도 많이 올리고 링크드인. 네트워킹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추천서를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력자분들은 그래도 링크드인을 조금 활용하시면은 좀 그게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하셨는데 저도 뷰티 BM으로서 이런 거 많이 질문 받은 것처럼 뷰티 마케터로서 내가 관련 없는 전공, 뭐 경영학과도 아니고 이런
완전 관련 없는 뭐 이공계거나 막 이런 전공인데 뷰티 마케터가 되려면 어떻게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이 질문에 앞서서 하나 저도 궁금한 게 뷰티 마케터라는 게 되게 포괄적인 거잖아요. 마케터 안에 되게 많은 마케팅 활동들이 있고 그걸 하는 마케터들이 각자 좀 세분화되게 돼 있거든요. 요즘 회사들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업자시니까. 시장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시장 활동을 보는 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마케터라는 거는 그 시장 활동을 하는 또 세부적인 영역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범님이 뭐 하고 계실 이제 브랜드 마케터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상품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뷰티랑 또 다른 이제 소비재에서 소비재를 뭐 이제 외국에서는 FMCG라고 부르는데 FMCG에서 이제 브랜드 매니저라고도 불러요. 브랜드 매니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있으면은 그 코카콜라의 전반적인 브랜드의 뭐 예를 들어 제품 출시라든가 브랜드 활동이라든가 조금 더 딥하게는 이런 제품이 팔면 얼마가 남는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러고 손익도 관리하고 영업 활동이랑 같이 이제 영업 활동과 같이 맞물리면서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해줘야겠다. 뭐 오프라인 뭐 우리가 흔히 하는 광고, 홍보, 뭐 디지털 마케팅 이런 식으로 가 유관 부서들, 유관 팀, 유관 인원하고 같이 해서 브랜드가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사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겠죠. 매출이 잘 이런 목표한 매출과 그리고 브랜드가 소비자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브랜드 매니저. 저는 이제 소비재에서는 브랜드 매니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슷한 결론은 이제 프로덕트 마케터, 제품 마케팅도 있고 카테고리 마케팅도 있고 뭐 요즘은 그리고 또 디지털 마케팅 우리가 흔히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옛날에 불렀지만 이런 디지털에서의 광고 활동이나 디지털에서의 판매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부르죠. 이제 그 광고 활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분석을 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하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아니면 그 소비자들은 이제 수많은 그 컨텐츠 속에서 우리 컨텐츠가 보이게 노력하는 그런 컨텐츠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단어로 정의하긴 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이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수많은 이 마케팅의 세부 직무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예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들고 나서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마케터한테 던져요. 그러면 이게 마케터는 이거 받고 이 제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지 여러 온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매체에 이거를 소개하고 최대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시키고 최대한 잘 팔리게끔 도와주는 게 마케터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같이 상품 개발자랑 마케터는 원팀으로 해서 계속 같이 기획단에서부터 마케터가 붙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난 전공자도 아니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학부생이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어떤 걸 더 준비하고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마케터로서 취업에 유리할지 지금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다시 이제 저랑 세범님이랑 처음 만난 게 대외 활동이었잖아요. 이제 뷰티 관련된 화장품 회사의 뷰티 대외 활동이었는데 저는 이런 대외 활동 같은 참여도 요즘 많이 하시지만 당연히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서 하는 것들이 실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 그런 업무의 일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 홍보 활동 혹은 이제 마케팅 활동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외 활동도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세범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활동이 되게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그런 SNS도 자기 계정이 됐든 혹은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계정이 됐든 조금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저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게시글이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그냥 유저들한테 어떻게 확대가 되고 어떤 식으로 유입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그게 더 확장이 돼서 광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뭐 그런 이제 디지털 쪽의 그런 광고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 그래도 맛배기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런 활동들은 좀 학생이면서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마케터는 사실은 보기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뭘 많이 쓰냐면 툴을 사실은 디자인 툴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곤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툴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정말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잘 해야 될 것. 특히 이제 엑셀 같은 경우가 뭐 물론 마케터의 직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숫자를 볼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예를 들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일이 좀 많아서 엑셀은 좀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PPT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한 이제 제안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결과 보고서를 올린다면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화려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만드는 연습을 하면 그러면 딱히 지금 자격증 뭐 필요하냐고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케터로서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사실 정말 냉철히 말하면 아직 마케팅 관련된 자격증은 공인된 자격증이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아니면 뭐 운전면허증처럼 그런 인증된 자격증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만약에 비전공자라면 뭐 이중전공이나 아니면 뭐 부전공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경영학과 혹은 마케팅학과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는 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이제 실무자나 아니면 그럼 취준생까지 받아주는 그런 네트워킹 모임들도 있어요. 요즘 보면 많거든요. 실무자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취준생까지 같이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는 모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실무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뉴스라든가 트렌드를 조금 더 듣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면접 때 녹여내거나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전 차라리 뭔가 마케팅 공모전 같은 거 있잖아요. 공모전도 좋죠. 공모전 해본 거 수상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해본 거 자체가 되게 경험이 나서 차라리 그런 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공모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공모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수상 이력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생 때 이제 뭐 쉽진 않겠지만 인턴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마케팅 관련된 인턴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인턴에게 중요도 있는 업무를 주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잡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도 해요.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맨날 포장 업무 시키거나 막 까대기 시키거나 맞아요. 막 이런 거 시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는 그런 인턴의 일 중에 일부지 그 외적으로도 좀 실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연관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회사를 맛보기로 한번 경험해보는 거니까 사실은 인턴 경험이 저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턴할 때 굳이 엄청 큰 대기업 아니더라도 되게 작은 기업에서라도 인턴 경험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네, 인턴 하셨었나요? 네, 저는 인턴 했었습니다. 인턴 뭐 하셨어요? 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하는 일은 마케터 인턴인데 하는 일은 사실 세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의 잡일이나 아니면 번역 같은 거 뭐 이런 거 위주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이 상당히 도움이 돼서 인턴도 저는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인턴 6개월 했는데 저도 인턴 때 제일 많이 한 게 그때는 막 페북 같은 게 페북이랑 온라인 자사몰을 되게 활발할 때라서 거기에 막 답글 달아주고 사실 이런 거 제일 많이 했고 소통 유저들과의 소통 막 그런 거 그걸 제일 메인 업무였는데 사실 저도 그 인턴 경험이 그래도 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엄청 제일 큰 뭐 저의 강점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쓸 말이 없는 자소서 와중에. 그래서 인턴은 진짜 꼭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활동이나 이런 거 정리하면은 꼭 필수 자격증은 딱히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킬이랑 하면은 어느 정도 엑셀이나 PPT 정도 만들 수 있는 거면 충분하고 마케터로서 차라리 뭔가 공모전에 나가보거나 인턴을 해보는 경험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 거죠. 그거 말고 뭔가 필요한 또 다른 뭐 역량 있잖아요. 역량. 자기소개서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자기의 강점? 뭐 역량 이런 거 쓰라는 거 신입 때는 되게 많잖아요. 그쵸. 저는 땡땡땡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일을 몇 년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마케터라면 갖춰야 될 역량이 저는 소통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또 말씀드렸지만 마케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랑 유기적으로 일을 하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상품 개발을 하면 뭐 개발 쪽하고도 연구소랑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갖고 나왔으면 제품 팔려면 또 예를 들어서 영업팀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또 물류팀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회계팀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뭐 다양한 부서랑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회사의 모든 부서랑 사장님 빼고 모든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겁내지 않고 오히려 소통하는 걸 즐기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한 역량으로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역량은 이제 뭐 마케터들은 어느 정도 좀 정말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들면 그냥 이 작은 내 사업이라고 약간 이 브랜드를 회사 거지만 당연히 브랜드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너십. 네, 그래서 뭐 회사에서 그런 내 일같이 생각하라 이런 느낌은 아니고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맡고 있는 순간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더 잘 되면 좋겠고 더 예를 들어서 남들 더 돋보였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자식이 조금 더 내 새끼가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조금 더 그래도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는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과 실행력이 저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정윤님이 꼭 하고 싶다고 답변 드리고 싶다는 환승이직. 환승이직을 하셨다면 안 들키고 잘 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환승이직. 저는 항상 환승이직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전 들킨 적은 사실 없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누구에게가 저는 근데 그거를 막 모든 사람한테 안 들킬 필요는 없고 저는 친한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를 하고 안 들켜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위에 있는 팀장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환승이직에 대해 되게 부담을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근데 혹시 안 들키는 방법이 있나? 근데 왜 들키지? 저는 왜 들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 세범님은 워낙 이제 뭐 관계 말씀도 잘하시고 해서 아마 안 들켰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런 환승이직 시도할 때는 들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면접을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 3군데 이상을 본다고 세면 3번을 최소 반차나 혹은 연차를 내야 되는데 텀을 두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만 쓰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많아요. 항상 면접도 근접한 때 좀 몰리는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 하면서 좀 보여요. 이 사람은 면접을 보고 있구나. 아니면 뭐 거꾸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너 면접 보고 있지?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에 이제 관계가 좋았던 분이신데 그렇게 할 정도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승이직이 부담이 되시겠지만 저는 들키지 않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을 좀 낮추고 싶다. 이러면 번째로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줌 미팅이나 그런 이제 화상 면접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방법이에요. 화상 면접을 활용하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을 조금 더 이제 잡아놓고 그걸 좀 1시간 내에 좀 퀵하게 하고 오는 방법 아니면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좀 너무 당연하지만 어쨌든 면접은 이제 전화 회사나 서로를 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회사 면접을 보되 좀 하루에 좀 같이 이렇게 몰아서 좀 할 수 있는 좀 근데 연차 내고 하루에 연차 내고 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대학교 때 마치 그 이렇게 수업 하루에 모는 것 같이 좀 장단이 있어요.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준비를 조금 더 못 할 수 있는 피로도도 있지. 그 면접 한번 하고 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단점도 있고 사실은 뭐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뭐 당당하게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면접 보고 있다. 그럼 뭐 보는데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보는데 어쩔 건데.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도 언젠간 다 이직할 거고 이직해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뭐 이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줄 알아? 나는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어쨌든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회사에서 또 이제 카운터 오퍼라고도 해요. 이게 뭐예요? 그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내가 실제로 이직을 한다고 말을 하면 회사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나한테 역제안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어디 A, B 기업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난 네가 필요하니까 뭐 연봉 얼마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은 한 50대 50인데 성에 차지 않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사람이 이제 연봉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뭐 본인에 대한 발전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충분히 열심히 회사에서 했으면 카운터 오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붙잡는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붙잡는 거. 네. 근데 대부분 조건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서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 환승이직은, 근데 사실 환승이직이 결론은 사실 환승이 안 걸리는 게 좋긴 하지만 뭐 걸린다고 되게 범죄도 아니고 뭐 하면 안 됐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퇴사를 하고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다니는 동안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게 곧 환승이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승이직을 추천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인스타로 받은 질문들도 공통적인 거 다 질문은 답변 들었고요. 만약 여기서 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 제가 아니면 읽어드리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윤님 통해서 답변 받아서 답댓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참피플 시리즈 에피소드 1이고 지금 2, 3, 4 쭉 연재하고 싶은데 그 다음번에 제가 제 지인들 중에서 어떤 분을 여기에 초대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혹시 좀 궁금한 거 지금 뷰티 마케터라는 직무로 지금 소개드렸는데 다른 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떤 분을 섭외할지 댓글로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그 분을 꼭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정도 뽑아서 소정의 선물 뭔지는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거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신 정윤님한테 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